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주말의 끝자락이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안목을 넓혀주실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테마는 거대한 힘의 균형 재편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하며 판을 흔들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전격적인 선거 전국과 중국의 군부 숙청이 맞물리며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말 제국들이 세력권을 두고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의 현대판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분석할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부터 한국의 자주국방 이슈까지 8개 국가의 핵심 뉴스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서민들의 주택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 동안 10%로 제한하겠다고요? 네, 아주 트럼프다운 포퓰리즘적 접근입니다.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이 20%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걸 절반 이하로 묶겠다는 건데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해 금리를 강제로 억제했던 금리 상한제가 떠오르네요.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금융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같은 거물들이 즉각 반발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인위적인 금리 억제는 결국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게 만들고 결국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 정책은 논란이지만 외교적으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린란드 관련 관세 위협을 거둬들였다고요?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이후 나온 결정인데 이건 유럽의 930억 달러 규모 보복 관세 위협에 트럼프가 실리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는 여전히 100% 관세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캐나다가 중국의 하역 항구가 되면 중국이 캐나다를 통째로 삼킬 것이라는 자극적인 언사를 썼죠. 이건 마치 19세기 미국의 멀로주의를 연상시킵니다. 북미 대륙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완벽하게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사회적으로는 기록적인 한파와 시위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미국 전역에 1억 4천만 명 이상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12,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여기에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당국의 총격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죠. 자연재해와 사회적 갈등이 겹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 NDS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국 NDS의 핵심은 한국을 스스로 북한을 억제할 능력을 갖춘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높은 국방비와 탄탄한 방산 능력, 그리고 징병제를 높이 평가했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강력한 명분이 실린 셈이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 말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이 동맹국의 스스로의 방위 책임을 강조했던 흐름과 유사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국력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경제 지표도 긍정적입니다.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울산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112.1까지 치솟았다는 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물 경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강준현 의원이 주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법 통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경제 행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구체화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의,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 소식도 있군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조국 대표가 혁신당의 DNA 보존을 전제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여의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한 전 대표는 이를 진짜 보수의 결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야권 내 주도권 싸움과 보수 진영의 재편 노력이 동시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부 수뇌부 2명을 전격적으로 입건하며 다시 한번 숙청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유샤 중앙군 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절리 참모장이 타겟이 됐습니다. 이들은 시 주석이 사면임을 확정하며 직접 뽑은 핵심 중의 핵심이었기에 충격이 더 큽니다. 이건 명나라 초기 주원장이 공신들을 숙청하며 황권을 강화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을 더 경계하는 독재 체제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번 조치로 시 주석의 군부 장악력은 더 공고해지겠지만 조직의 역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부 혼란 속에서도 경제 성장은 꾸준히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네요. 시 주석이 직접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중국식 현대화를 독려했습니다. 2025년 중국 경제 지표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5% 성장했고 외국인 투자도 7천억 위안을 넘겼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국가인터넷정 보판공실이 금융 데이터에 대한 4단계 분류 지침을 내놓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외국 기업들의 활동 범위를 더 좁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성장과 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역사 관광지에 진정한 맛을 입히려는 노력이 한창인데 축구는 일본에 대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구 고대 돌다리 유적지 공원 같은 곳을 조성하며 지역 정체성을 살리려는 시도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명암이 엇갈리네요. U-23 대표팀이 일본에 0대4로 지면서 중국 언론들은 격차를 실감했다며 자조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키우려 애쓰지만 기초 체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들이죠.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월 8일이 투표일이죠. 전후 최단기 결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2005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우체국 민영화라는 단일 이슈로 압승을 거뒀던 우정선거를 연상시키는 고도의 도박입니다. 만약 승리한다면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구상이 탄력을 받으며 일본 정치는 더 오른쪽으로 그리고 더 공세적인 재정 운영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경제 현장에서는 도요타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무려 5.1조 엔을 투입한다고요? 정말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신음하는 중소협력사들을 방치했다가는 도요타의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죠. 이건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일본 대기업들이 공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폭스콘과 손잡고 전기버스 제조사를 설립하기로 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는데 전통의 내연기관 강자가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기록적인 폭설 소식과 함께 장기판에서 나온 흥미로운 변화가 있네요. 후쿠이현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는 등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쇼기 연맹은 임신 중인 기사에게 부전패를 줬던 규정을 고치기로 하고 사과했습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보수적인 일본의 전통 예술계조차 현대의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죠. 이제 글로벌 단신들 모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가 이른바 카니 독트린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미국 주도의 질서가 파열음을 내고 있으니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이 독자적으로 협력적인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 중이라 카니 총리의 외교적 시험대가 아주 험난해 보입니다. 인도는 공화국의 날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군요. 반대 마타람 150년을 주제로 2,500명의 예술가와 군인이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인도 경제도 뜨겁습니다. 1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9.5를 기록하며 민간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애플은 인도에서 애플페이 출시를 위해 규제기관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폭발적 성장기가 지금의 인도에서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의미 있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부다비에서 회담이 열렸죠?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안보 실무그룹 회담이 열렸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돈바스 철수가 우선이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은 고무적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휴전 협상이 2년 넘게 이어졌던 것처럼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 의의를 둬야겠습니다. 영국은 지붕혁명을 선언했습니다. 150억 파운드를 들여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한다고요? 따뜻한 주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을 에너지 빈곤에서 구제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심술도 무섭습니다. 폭풍 잉그리드가 1867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팀머스 부두를 파괴했고 해안가 홍수 위험도 여전합니다. 기후위기가 역사적 유산까지 덮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8개국의 긴박한 소식들을 박 작가님의 통찰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각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관통하는 한 줄 평을 남긴다면 낡은 지도가 사라진 시대 스스로의 나침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든 개인이든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화가 거센 시기일수록 본질을 꿰뚫는 시각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온 긍정적인 신호들에 집중해보시면 어떨까요? 인도의 경제 활력이나 영국의 에너지 혁명, 그리고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 같은 소식들 말이죠. 이런 흐름들이 모여 결국 더 나은 내일을 만들 테니까요. 네, 작가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뉴스들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일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